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를 모르는 건 농경 시대의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파일럿을 꿈꾸긴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를 꿈꾸겠습니까? 부와 기회를 잡기 위해선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선 기축통화인 달러와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리를 알면 경제의 절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금리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가는 금리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되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리를 통해 투자 기회를 얻거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도대체 금리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대가, 즉 이자를 내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합니다. 또한 금리는 돈의 가치로 볼 수도 있고 부자들은 돈의 기회비용이라고 보기도 하죠. 우리도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30년 이상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요? 금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돈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금의 수요가 돈을 빌려주려는 자금의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오릅니다. 즉,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금리는 내려갑니다. 곧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니 금리는 시장이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이용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즉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를 조절하죠. 이를 통해 시장의 자금 유동성과 대출 조건이 조절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언제 올릴까요? 경기가 호황이면 사업이 잘 되니 취업도 잘 됩니다.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죠. 하지만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에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줘야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대출이자가 늘어나겠죠? 사업가는 빚내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일반인들도 금리가 오르니 빚내서 집 사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 속도가 떨어지고 기업도 투자와 생산을 줄이다 보니 점차 물가 상승 속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서민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이미 올라 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기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물가 인상을 막아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대출 이자가 늘어서 소비할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경기 성장률보다 금리 인상이 과하다 싶다면 투자는 잠시 쉬는 게 자산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금리를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인데요.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 기업이든 일반인이든 부담이 덜하겠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조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금리가 연 5%일 땐 500억의 이자를 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회사는 돈 벌어서 이자를 내야 하니 인건비 부담에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어 연 2%, 연 1%까지 내려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에 감당해야 하는 이자가 100억까지 내려가니 연간 400억의 순수익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예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떨까요? 은행 이자가 1%, 0.5%, 제로금리라면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금리보다 높은 배당주나 부동산 임대 투자로 돈이 몰리게 되죠. 혹은 매력 있어 보이는 성장주나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실물자산 혹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유동성 장세에는 자산에 버블이 끼게 됩니다. 시중에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은 적다 보니 성장하는 기업에 돈이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금리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지금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전 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이며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들으면 좀 더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군사적, 경제적 힘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어도 경제적 위기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따라서 항상 위기가 오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항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달러의 가치는 요동을 치겠죠. 이걸 미국이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패권과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상대 국가와의 거래에서 무역 적자를 봅니다. 그럼 상대 국가는 무역 흑자를 보고 달러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생산성을 높여가며 경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 금융에서 흑자를 내서 국제 수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의 이익을 회수해가는 양털깎기라는 무서운 금융 전략을 펼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산타라는 친절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기술도 알려주죠. 게다가 자기 회사에 취업시키거나 직접 가게를 차려 운영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청년들이 가게를 차리면 거래를 통해 적자를 내면서까지 청년들이 잘 되도록 해주죠. 그렇게 청년들은 번창하며 사업을 더욱 키워갑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산타 사장님은 항상 적자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청년들이 상경해서 정착할 돈, 사업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낸 겁니다. 맞아요. 산타 사장님은 돈놀이로 부를 쌓고 있었고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찾아 돈을 빌려주는 일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돈놀이를 하는데 기축통화국 지위를 내놓을 생각이 있을까요? 오히려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국가나 상품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를 계속 찍어왔잖아요. 그럼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높여야 기축통화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러가 귀해져야겠죠. 그럼 다 불태워버리면 될까요? 이미 찍어낸 달러가 귀해지려면 일반적으로는 달러 자체를 줄여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달러를 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달러 자체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다른 것들의 가치를 폭삭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을 다 가난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미국이 수십 년간 주로 행해온 방법이 급격한 금리 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겁니다. 그러면 주변국들부터 경제 위기가 발생하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돌던 돈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면 미국 내에서만 달러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증가하면 당연히 달러와 환율을 맞춰야 하는 다른 나라들도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하죠. 막 여기저기서 투자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노동 의욕이 줄어들고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러 삼성전자에 찾아간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투자에 티읕도 모르던 사람들조차 주식, 코인,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광풍이 절정에 달할 때쯤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변국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3%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2%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용도가 더 높고 안전한 미국으로 돈을 옮기겠죠. 따라서 국내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죠. 만약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투자 자본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셈이죠. 그렇게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헤지펀드가 그 나라에 침투합니다. 그 나라의 자산들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이기도 하고 달러가 부족한 나라에는 IMF라는 고리 대금업자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또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의 경제 주권은 넘어가게 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되죠. 1997년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튼 금리가 돈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했다면 돈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봐야겠죠. 초보는 돈을 쫓아가고 고수는 돈이 흘러갈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그에 따라 수혜를 볼 기업의 주식을 사서 먼저 기다리는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금리가 오르면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은행의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또한 유사한 구조인 보험회사도 금리가 상승할 때 이익을 낼 수 있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금리가 오를 때는 꾸준한 실적을 내는 가치주를 찾아 투자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국가는 금리를 내려 대출 이자를 낮추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죠. 이땐 미래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을 땐 주식과 부동산이 그나마 저렴해진 시기이고 대중은 투자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누군가에겐 위기로 누군가에겐 기회로 작용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도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경제뿐 아니라 지리학, 심리학, 리더십 등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통해서든 실전 경험을 통해서든 말이죠.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돈의 흐름에 올라탈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선악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닌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가에 따라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며 돈놀이 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만드니 미국의 대안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생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따로 공부할 시간과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제 채널의 자본주의 재생 목록을 천천히 정주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삶에 도움될 가치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